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한 대통령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서다 도나스 김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8월 20일 일요일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계를 주 초반으로 열심히 한번 돌려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샌드위치 연휴가 있었는데 휴일이 광복절이었어요. 그냥 놀아서 좋다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의미 있는 휴일이었는데요. 이 광복절 맞아 이제 대통령이 광복절 이제 기념식을 하면서 축사를 하는데, 이 축사는 사실 그냥 연설이 아니라 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뭐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엿볼 수 있고, 요즘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뭔지도 좀 엿볼 수가 있고 해서 신나게 논평을 해야 했었는데, 또 광복절에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좀 전국이 좀 멈추는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요. 어떤 언급을 했는지 생략하고 네 분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대통령의 경축사로 부적절한 단어와 문장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이 경축하는 날은 딱 두 번이거든요. 3.1절 경축, 8.15 경축. 그런데 조금 더 경축의 의미를 담는 내용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공산 뭐 전체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산주의 배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안 맞아요. 하나는 저는 그래서 무슨 연설문 보고 무슨 75년도 대통령 경축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실 공산주의랑 체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닌데 대관절 2023년에 지금 이런 연설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국민들한테 감흥을 줄까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이제 송환을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해온 일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왜 그랬냐? 홍범도 장군이 사실은 레닌을 만난 이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들도 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8.15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이게 딱 공산권이 뭐 문제였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랑 상관없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역사 왜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6.25 때 얘기하면 차라리 뭐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현충일 때 얘기하면 그러려니 차라리 하겠어요. 근데 8.15 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이걸 오히려 불필요한 역사 논란과 이념 논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이 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유감이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 안보 문제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언급 빈도나 비중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은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좀 뭔가 청사진을 얘기하더니 지금은 얘기를 되게 조금만 하고, 물론 이권 카르텔 얘기는 또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대체 이 정부가 가져가는 국정 운영의 아젠다와 뭐 이렇게 과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척결 공산 전체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참 어두운 그런 경축사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연설 들으면서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요. 북한, 중국, 베트남.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쿠바도 있죠. 이분이 언제였죠? 올해 6월인가? 호치민 가셔가지고 호치민 묘소에 가서 아주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하셨어요. 보편적 자유를 위해 싸우신 분이라고 했죠. 사실은 물론 지금은 뭐 중국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베트남 공산주의 사회에서 배척하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베트남에 엄청 많이 진출해 있고 가사상에 참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뭐 찬양하고 따르는 사람들 많고, 뭐 진보 인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 가서 공산주의 수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 그럼요.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 자체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날의 의미에 비춰보면 조금 부족한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6.25 기념식에서 예를 들면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국군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날에 하시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 특수한 날에 그 어떤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언급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냐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왔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문구를 들으면서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 게 과연 이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썼을까? 네. 그러니까 연설비서관이 따로 있긴 하잖아요. 네,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기록비서관이 썼다. 두 번째, 외부에 연설문을 도와주는 팀이 따로 있다. 아, 외부예요? 네, 세 번째, 대통령께서 가필한 거다.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이렇게 뭐 지도자급 인사들이 어떤 경축사나 연설문을 할 때는요. 먼저 연설기록비서관이 가가지고 이번에 광복절 축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좀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도움도 좀 받고 대통령께서 직접 가필을 해서 이러한 문장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좋아요. 대통령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본인의 연설문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완화시키거나 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는 논의 기능이 마비된 것 같아요. 아, 그런 최소한의 감각조차 지금 없는 것 네, 같다. 논의 구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요. 제가- 아니면 어떤 분명한 타겟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핵심 지지층이라든지. 타겟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이 처음 등장한 게 이번은 아니고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제가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난해였는데 그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모이는 워크숍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제 오찬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공개 저희 오찬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엄청 언론에 떠들썩했었어요. 지금이랑 네. 반응이 비슷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 민주당 타겟하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당시 풀텍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 당협위원장이 조금 극단적인 오른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좌파든 진보든 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화합해야 되지만 특정 뭐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 뭐 전복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가 사실 당시에는 풀텍스트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도 그 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설명은 했었지만은 어쨌든 비판의 요지는 대통령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 나왔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풀텍스트를 보게 되면 사실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민주당도 계속 지금 비판하는 게 우리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찔리실 필요는 없다. 아니 근데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사실 반국가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해석하면 이제 북한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남북 대결 무도로 가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또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랑도 호흡 구조가 안 맞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시대 인식과 국제 정세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위원장은 뭐 민주당을 칭하는 게 아니라지만 그 당시에 그 원외 협의원장과 얘기할 때도 보면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를 안 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 아, 말씀드렸잖아요. 협치. 협치. 협치하면 당연히 지금 야당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협치 대상이 북한은 아니니까. 그러면 야당과의 뭐 야당 대표와의 대화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뭐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있다. 이 땅에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덕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직선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직선제와 국민들이 싸워서 된 겁니다. 민주주의 활동하던 분들이 한 거예요. 인권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뭐 지금 인권이 과잉 시달하지만 예전에는 뭐 경찰, 검찰 데려다 때리고 패고 고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다 진전된 겁니다. 진보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부분은 보편적 가치다. 이거를 특정 누구의 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거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이고 상대방 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고 척결 대상이고 이렇게 따지면 그냥 옛날처럼 다 밀어버리고 그냥 다 구속시키고 다 깜빵 쳐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맨날 이게 이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맨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민주당이 이제 응당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협치 얘기, 반국가 세력이랑 협치 못한다는 얘기 할 때도 앞에 조건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진보든 우리가 협상의 대상이지만 박군가 세력에서는 안 된다. 라는 워딩이 풀텍스트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정드리고 하여튼 네. 우린 다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김재섭 위원장이 연설 비서관이었으면 이거보다 2배는 괜찮은 연설문이 나왔을 거다. 뭔가 어쨌든, 좀 인적 개편, 쇄신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만약 이게 대통령 본인의 철학이고 본인이 쓰신 거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대다수의- 소장님 말씀 중에 사실 딱 귀에 꼽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외부에 흘려 들으세요. 외부에 아니 왜냐면 이게 얼핏 들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적인- 본인의 노력과 아니면 외부와 외부에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워딩 정도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보수 유튜버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보수 유튜버 정도의 발언 아닌가? 그분들의 도움 받나? 뭐 이런 아유, 왜 그러세요? 생각 들어요. 아니,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걱정된다는 거죠. 이게 광복절에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까 전에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여기 때문에 뭐 왜 여기에 대한 메시지의 아이고, 자꾸 적부를 지금 떠나서 8.15 얘기를 자꾸 옛날 원외위원장 협의 얘기로 끌고 가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아마 반국가 세력을 쓰셨으면 직접 쓰셨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직접.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썼다. 아무튼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광복절 축사와는 약간 동떨어진 그럼요. 느낌이었다는 건 지울 수 없는데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축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차이가 좀 있었어요? 주로 일본은 반성에 사과도 하고 말이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라. 사과를 제대로 해라. 진정성 있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미래 협력 관계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갔었죠. 예. 근데 이번에 앞에 내용은 빠지고 일본은 미래 협력 동반자 관계다. 요것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그랬으니까. 그럼 일본이 화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은 그날 기시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하고 여당의 극우 의원들이 70명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잖아요. 그럼 일본은 자기네들 생각과 주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그래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데 과거에 반성 없이 어떻게 미래로 갈 수 있을까? 저야 반성 안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말고 공물 헌납하지 말고 방위백서라든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거 기술 안 해야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지. 저들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만 미래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문제는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조금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유해서 과연 이제 이게 맞냐 8.15 때 나올 얘기가 맞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언급이나 과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미일 뭐 얘기하면서 이제 외교 경제 문제 얘기를 또 하는데 거기서도 좀 이상한 게 이런 것 좀 있어요. 그 정부는 출범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번영하고 발전한 토대가 됩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파적 입장에서 보면 규제가 적고 관세가 적고 자유로운 무역이 되고 이러는 건데 사실상 미국은 지금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메이드 인 USA를 해라. 그래서 미국 본토에 투자를 해라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 무역 체제에서 요건 약간 좀 허들을 높이는 장벽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생각한 이념과 지금 국제 정세 현실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안이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오히려 철진한 이념적 접근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되게 심각한
그 현실 인식의 문제 혹은 인지 부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방송 기준으로 전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맥락의 답변을 하긴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도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미일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고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일 간의 이 화해 무드가 분명히 한미일 이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앞서 광복절 축사에서 얘기를 하고 뒤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얘기를 좀 이렇게 끼워 맞추려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런 외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에는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주의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힘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를 해야 경제 동맹, 군사 협력 동맹까지도 해야 우리 대한민국 생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과 생각이 대통령 머릿속에 확고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좋아요. 뭐 대통령에 따라서 외교 노선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전통적으로 우리랑 상당히 긴밀하게 접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안보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들과 너무 지금 멀리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이제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것은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그렇죠. 8.15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뭐 일본 입장에서는 패망이래요. 그러니까 뭐 곡물 헌납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뭐 어찌 보면 피해자 입장을 코스프레를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됐고 그런데 그때 그러면 항상 그 전에 모든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대통령들은 일본과의 문제, 일본에 반성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와 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8.15와 남북 관계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도 보면 그냥 북한은 그냥 힘에 의한 어떤 평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일본에 대해서는 뭐 과거 문제라든지 이거 얘기 없이 앞으로 그냥 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한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일본이 경제가 좋아진 게 우리와의 관계를 풀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엔저 현상이라든지 지난 한 30년 동안 경제가 쭉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좀 우리와의 혜택도 있는 것 같은 게 일본이 사실은 한 30년 동안 계속 경제도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뭐 한 연 5, 6% 성장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약간 중국하고 동조화돼 있어요. 중국이 지금 다 재오픈했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실적이 안 좋아요. 수출도 안 좋고 뭐 안 좋은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중국에서 못 버는 것만큼 미국에서 바로 벌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을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로 당장 뚫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만 바라봐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근데 그거를 마치 뭐 우리가 북한하고 완전히 뭐 북한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전혀 뭐 상관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 이념적인 게 저는 오히려 좀 이 경제적인 위험도도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하는 것이 미국과의 연대 강화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제 유럽과의 그 무역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미국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를 확대를 해서 우리의 무역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일본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그 한미일 3자 회담 때 제일 중요했던 메시지 하나가 안전보장 협의체와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제 안보의 이야기를 잘 뜯어보게 되면 중국이 구매력 가지고 말 그대로 깡패짓 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막 무역 갑자기 막 조치해가지고 대한민국 수출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정치 관계 안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 막 경제인들 못 살게 구고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게 사실 3자의 협의체 내용 중에 경제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익이 없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계속 그 해외 투자자들이 한반도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는 다른 것도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한반도에 처한 어떤 군사적 위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과의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역시도 무력 도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봐야 되지. 저는 그냥 일본과의 관계 하나 보고 미국과의 관계 하나 보기 때문에 무슨 실익이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유럽과의 그 무역량 자체는 지표를 보시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전통적인 불문과 동문과가 자꾸 폐과되는데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신남방 외교, 그 동남아 아세안 국가 쪽에 좀 비중을 두자라고 하는 전략이 사실은 우리의 다극화 생존 전략이 경제안보와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는 동북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아가지고 나중에 지금 수출 못하게 생긴 게 더 커요. 무역 장벽 관련해서 리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핵만 하는데 재생에너지 막 다 무슨 태양광 카르텔 이런 얘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상 풍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높여야 향후에 수출의 기반이나 그런 규제들을 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한미일 삼각동맹 한다고 해서 지금 유럽이 뚫리고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도 좀 정부가 좀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태양광 대 뭐 핵 아니면 핵 대 반핵 이런 식으로 좀 잡는 것도 역시 이념 노선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현실 경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가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일단 미국에 이어서 미국이 이제 당연히 세계 경제 구매는 1등이고요. 유럽이 이제 2위예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욕심을 부리면서 내지는 중국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유럽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유럽의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저는 소극적인 거는 뭐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저는 부분이고요. 동남아에 지금 주력하자고 근데 했다니까요. 얘기가 조금 빠졌어요. 네. 그래서 뭐 경제 협력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보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매년 우리가 해오던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과 한미일 이 협력 체계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나 할 얘기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복절 축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일요일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저널에서 매년 조사를 하나 해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 영향력 평가를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지난해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지목됐습니다. 지난해에는 70%였고 올해는 55%여서 뭐 15%포인트 정도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뭐 저희 집도 아빠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사람 엄마기는 해요. 뭐 부부 사이로 보면은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라는 이 정치적 인물에게 비정치적 인물로 봐야 하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해석한다고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사가 검사 되고 결혼하고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조력이 가장 절대적이 아니었느냐. 김건희 여사가 생각한 윤석열 성공 방정식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선 그때 과정 중에서는 저 내조만 할게요. 아내 역할만 할게요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이 어떻게 내조만 해요. 근데 여러 가지 공개적인 공식적인 활동을 공식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영향력이 많을 거야 이러면은요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지면 김건희 여사가 조언한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가 대신 결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부인이 활동하는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건 뭐 우리 수백 번 더 얘기해서 이제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수백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집권 초기에는 원래 영부인이 1위에 오른 경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일단 대부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또 이 주사에 재밌는 게 3위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천공. 천공? 아이고. 네. 그러면 천공을 이긴 거예요? 아니 3위가 천공.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천공을 이긴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영부인이 더 영향이 높아야지 천공이 더 높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천공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김건희, 한동훈, 천공 순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천공 이러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직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 근데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금 뭐 70%에서 50% 줄었다 그러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공식적인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장관보다 한 2배 이상 되고 또 3위에 오른 분이 한동훈 장관과 별 차이도 없어요. 3위다. 라는 그래요? 거는, 예, 그러면 이 조사 뭐 수치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좀 문제 있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팩트든 아니든 국민들의 인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타당하냐, 올바르냐 이런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저는 이 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남자친구를 한 명 사귀어도 막 잘해주고 너무 다정하고 이런 남자친구 사귀면 막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막 네. 일도 잘하는 것 같다. 이러고 조금 속썩이는 남자친구 만나면 막 좀 얼굴도 좀 풀이 죽어 네, 보이고 하는 그렇죠. 일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일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일까, 그거는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김재섭 여러 가지일 위원장이 것 잘 같아요. 아시죠? 왜 퉁치고 넘겨요? 왜? 그게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제가 알 수 없죠. 아니 근데 그래도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확실해요. 말을 못 근데 해요. 그래요? 뭐잘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다. 되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말을 당연히 못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게 무슨 1위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문재인 때도 막 1년 차에 김정숙 여사가 1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배우자든 남편한테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그건 어제부로 그렇죠. 기혼남이 됐기 때문에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 와이프가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그걸 10분 이해합니다만은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김정숙 여사가 1위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2년 연속 1위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소리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근데 실제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훨씬 더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주 그 행동과의 조심성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숙 여사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고 훨씬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와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공식 부서가 있을 때 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제가 것과 아닌 게 말씀드리는 게 뭐 물타기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김정숙 여사가 뭐 우리가 거기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행동이나 말과 영향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영향력이 네. 크다고 시민들이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과 행동 네.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금씩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조금 이어가면 이 트위터, 그러니까 전 트위터죠. X로 이름을 바꿨는데 SNS에요. 여기서 공인이다 하는 이 인증 배지가 있대요. 네. 혹시 이거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희들은. 거기 있을 리가 없죠. 국회의원, 공공기관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원도 장관 이런 분들. 장관 이런 사람 아니 인스타에서도 이제 뭐 파란색 표시되면 맞아요. 이제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트위터, 그러니까 네. X 전에 트위터도 계정이 네. 없어서 이 배지를 당연히 못 받았는데 이 경쟁사인 이 메타의 네. 인스타그램에서도 배지를 못 받았어요. 이거 네.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조금 되고.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직원한테 이 배지를 얻기 위한 어떤 일을 시킨 거 아니냐? 일을 시켰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게 좀 뭐 약간 그 계속
같은 이야기 어떻게 반복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를 할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사칭하는 계정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차라리 어차피 SNS에 올릴 거면 어떤 공식 루트에 이제 적어놓는 그 마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제2부속실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왜 용산이 아니라 외교부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 일까지 시키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전 담당하는 데가 아닌데 외교부는 지금 저도 각국가에 교류하는 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직권남용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공인이라는 배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거는 저는 뭐 당연히 인정해야 네. 된다고 보고 왜 그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그 공인의 그 어떤 요건, 공인의 조건을 열거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포함해서 공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전반을 공인이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위터도 공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는 뭐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제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마크를 받아야 되는 거는 동의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뭐 인스타그램 말씀하셨지만은 인스타그램 계정 관련돼서 뭐 김건희 검색하면 5만 계정이 다 나와요. 사칭 정말 계정이 사칭 계정들이 많기는 진짜 해요.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모 국회의원분은 그 사칭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그거를 물론 팔로우만 하고는 거니까 뭐 실제로 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칭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뭐 사칭이나 아니면 사기 뭐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증 마크를 달아주는 것까지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외교부가 이런 역할까지 담당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영어하는 사람 없어 대통령실에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자기 그 업무 하는 데가 되게 애매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짬 처리를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만 봐도 용산의 어떤 시스템이 아직은 뭔가 조금 아마추어짐,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뭐 필요성은 인정해요. 왜냐면 뭐 SNS라는 게 사칭 계정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 질 바이든 여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도 당연히 똑같은 얘기지만 거기는 법적으로도 두 개 돼 있어요. 비서실장도 있고 네. 뭐 비서실도 두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다 기록이 남고 공적 조직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산은 누가 얼마나 쓰는지 뭐 누가 지원하는지 어느 부서에 하는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모든 영부인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마크롱 부인 같은 경우는 또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공인은 맞지만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절차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면 그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리라든지 혜택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부인으로서. 근데 의무적인 거는 좀 하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해야 돼.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계속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앞서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퍼거슨 감독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SNS는 해서 좋을 게 없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유 의지에 따라서 SNS 계정 만들 수 있지만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되는 것은요, 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이나 뭐 지도자급 인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본인의 개인 계정 SNS에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이게 단순히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뭐 굳이 뭐 실버마크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나 실버마크 받았지라고 이제 공격하는 쪽이나 이걸 또 외교부에서 나서서 일을 처리하라고 했던 거 모두 다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 논란인데요. 살벌했죠.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친윤 그럼요. 인사시고 네. 또 총선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신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정치권에서 배에 비유하는 거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맞아요.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한다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의총이 끝나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의총이면 이제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한 승객은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뭐 언론에 다 나왔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 권위 있는 우리 정치인사에서 확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인식만 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임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했던 현직 의원 그리고 또 뭐 그냥 이름을 말씀하세요. 또 전직 당대표 또 전직 원내대표이자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경쟁자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비판하면 승선 공천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공천 받고 내년에 출마하고 싶으면 이런 협박이죠. 근데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다. 우리 말과 행동 조심하자라는 얘기였다.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요 정말 그냥 우리 지도부 욕하고 비판하면은요 공천 안 줄 테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할 역할은요.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상민, 김현숙 이런 장관들을 보호하고 또한 당 대표를 보호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항상 국민 편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국민 편을 들어야죠. 국민이 선출해 주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역할은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스피커가 되면 안 되고 어쨌든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밝은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님께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산으로 근데 가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YTN 나와서 배에 이미 구멍 뚫린 거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뚫렸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고 내년 총선 전망에 있어서 다수의 여론조사 지표는 정권 견제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총선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 자, 뭐 김현숙 장관 뭘 잘못했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예 방송 개혁의 적임자 아니야? 이렇게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입장을 계속 대변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년 총선 때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당 지도부 내지는 이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분들이 저쪽 배 옆에서 누군가 망치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저거 구멍 내는 거다 하고 알고 봤더니 그 구멍을 메우는 사람일 수 있던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망치질을 하는 것이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배를 띄우기 위한 것인가는 사실 멀리서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방향키만 쥐고 있는 분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이 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건 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으로 다퉈볼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뭐 여의도 재건축 조합 하면서 나오는 재미있는 정책들 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유승민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외교 노선에 대해서 저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의 정책 노선이나 당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당에 계신 분들이 저건 유승민이 틀린 거야 하고 똑같이 정책 비판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의 견해는 이런 배에서 틀렸다라는 주장을 해야지 저 사람은 지금 배를 망가뜨리고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이 짚은 것처럼 구멍을 뚫는 사람인지 구멍을 메우는 사람인지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라도 이거 그냥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이 노선 투쟁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노선 투쟁은 좋아요. 저는 노선 투쟁은 좋고 거기서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정당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슨 완전 이념 정당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이념을 가진 정당인데 그 가운데서 이견이 없겠어요. 국민의힘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기본소득이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정당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론이 있고 이견이 있고 노선 투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누가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게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선 투쟁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통령과 지도부와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요, 그냥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요 정도 수준이지 어떤 집단적으로 자 이거 우리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 어려워
이렇게 의견 표명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아, 그 노선이 아니라 게임이 안 줄기다. 그냥 한 줄. 네,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노선 투쟁이라는 규정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권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정말 과반 의석을 향해 가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들한테 공천 주고 포용과 화합으로 가는 게 제일 쉬운 길이고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특히 뭐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도 그렇고 뭐 용산의 태도, 김기현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어차피 우리가 과반 의석을 하기 힘들 것 같고 민주당보다 한 석만 더 받아서 국회의장까지만 차지하자는 정도의 소극적 전략 대신에 우리는 순수혈통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인식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철규 총장도 저는 그런 발언에 괴로 좀 보입니다. 지금 이미 사실은 보수 쪽의 책사들에서는 줘야 된다. 아니 심지어 이정현 전 대표도 이준석 대표까지는 공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도 대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유승민 대표의 가지는 또 확장성이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두 분 그냥 주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안 주면 야권이나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웃고 있겠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뭐 무소속으로 됐으니까 두 번이나 사실은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큰 적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배제된다고 해서 안 될 거야 이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체 2석 253개 중에 121석이 지금 수도권입니다. 뭐 변경될 수는 있지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과반 정도 거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당대표라든지 뭐 원내대표라든지 뭐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다 어찌 보면 이제 좋은 지역구 있잖아요. 영남, 강원 이런 쪽이 있으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하는 게 맞아요. 수도권 선거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라는 이런 게 없다. 지도부에 없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에 다 목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은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공천을 받으려야 되니까. 그런데 또 이걸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게 저도 노선 투쟁은 안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선 투쟁 되려면 세가 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더라도 한 30-40%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내가 무소속 나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은 스피커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은 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에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부산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경기도 수원인가요? 거기서 출마했다가 안 돼가지고 부산으로 간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수도권의 선거 전략을 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을 짜고 여론조사하고 또 후보들 공천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의도 연구원장은 좀 더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열심히 험지에서 3번 출마해서 낙선한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가볼까요? 정의당은 잘 되고 있죠. 저희 늘 힘듭니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김준우 변호사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대통령실의 지난 전당대회 이 개입 논란 이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안 하겠다가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무렵이었어요. 네. 근데 이 전당대회에 강신업 변호사가 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다가 컷오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의문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 네. 이 전화 통화 내용이 KBS 단독 보도로 나왔거든요. 다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요. 뭐 나경원 의원 출마할 때도 나경원 출마하기만 해와라 그러면서 막 짓눌렀고 안철수 의원한테는 후보한테는 제발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사전에 정지를 했다.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이것은 명백한 팩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그 조금 영향력이 작은 후보군도 정리하려고 이렇게 시민사회 수석이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것이 제보한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음모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모 방송국 종편에다가 줬었는데
거기서 2주 동안 고민하다가 아유 우리는 보도를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KBS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보다 더 폭발력 있는 내용들이 있다. 더 있군요. 그러면. 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제보한 분이 지금 시점을 보고 있다. 뭐 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고. 이게 제보자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 인사가 아니고요. 민주당 쪽 인사고. 그래요? 네.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뭐 강신업 변호사 지인하고 연결됐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에. 내가 받았고 내가 제보했고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없는 걸 조작한 것도 아니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너무 목소리가 생생하게. 내가 아니다. 이것은 조작이다라고 이제 강승규 수석이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음모론으로 넘기려고 그랬더니 또 이게 바로 말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 탄핵에서 배운 게 1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당장 잘라야죠. 이거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하지 했냐면 강승규 수석이 원래 마포에서 3번 낭만 그 기자 출신 정치인이었는데 친이계였고 충남 예산 쪽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충남 예산의 경쟁자들이 이거 흘려서 아예 그 낙마시키려고 하는 건가? 국민의힘 저는 혼자 그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원래도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가 공수처에 강승규 수석 그때 고발했어요. 네. 그때도 이건 아니지만 그 전당대회 개입한 거 아니냐고 관련해가지고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들이 각종 단톡방에 이거저거 만드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니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한다고 꼭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김기현 대표 원래 생각했던 정치적 신조랑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완전 엉망진창이고요. 만약에 이건 사실인 것 같고 나중에는 막 글쎄요 정권 교체되면 이거 수사에 나중에 목록으로 또 나와가지고 검찰이 출동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강승규 수석이 얘기했던 메시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누구누구 출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대개는 극우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네, 되네. 그러니까 왜 그거는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힘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든 아 그래 저 메시지 자체는 맞지라고 했을 텐데 그럼 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가 제가 메시지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메신저가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예, 다 내용에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강신엽 변호사 그때 나왔을 때도 대부분 아니 뭐 당대표 나오실 만한 분인가 당내에서 그 정도 뭐가 있나 그러니까 주요한 후보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밖에서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 지지는 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분한테까지 주변 사람한테 전화해서 할 정도였으면 아까 얘기처럼 당대표 물망에 오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또 깨알같이. 있다. 깨알같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해서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위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잘라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잘 내다가 안 되니까 컷오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두고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인 것 같고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바로 즉각 경질을 하고 문제를 삼고 이 대통령 뜻과는 이게 다른 행동을 한 참모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냥 대통령실에서도 뭐 강신호 변호사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뭐 그냥 일 잘했네.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도어 스태핑 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무개입 안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해보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장성철입니다. 네, 김재소입니다. 김준호였습니다. 영근택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